6월 25일 생생 주식입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린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이 구간에서 가져갔던 흐름을 올려드렸어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 국면이었죠. 코로나 국면에서 지수가 이렇게 빠져서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1400포인트대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에서부터 3266포인트까지 이렇게 오르는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보시면은 3월부터 올라서 2021년 1월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올라갔어요. 그죠? 10개월 정도 올라갔고 10개월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등락도 보이고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에서 2달, 셋, 넷, 5달 정도를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15개월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은 이때 당시에도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331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15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3129포인트 오늘 고점까지 가는데 거의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또 신정부가 증시 부양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또 상법 개정이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 이런 부분도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특히 이쪽에 수혜주가 많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특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빨리 올라간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전과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현재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3000포인트는 확실하게 넘어간다. 그건 이미 달성이 됐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역사적 신고점이라는 어떤 목표치가 있다라고 볼 때 여기에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부분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부분 과연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냥 화끈하게 역사적 신고점 경신할 거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거기서 끝내자 그냥 이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바로 지금의 이 위치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충돌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올라가면 위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매물하고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은 빠지면 바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자. 그 위에서의 매물과 아래에서의 저가 매수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구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그냥 지금 여기서 매물과 충돌을 보이더라도 그냥 가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다시 5일 이평선을 한번 꺾어주면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서 이 과열을 좀 시킨다고 치죠. 그렇게 하고 이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으로 이렇게 빠져도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이 시작될 때 제가 이 생생주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두 개만 갖다 놓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5일 이평선 지지로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5일 이평선 지지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5일 이평선을 깨서 꺾더라도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는 끝났지만 전반적인 상승의 기조 자체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5일 이평선을 깨서 5일 이평선을 꺾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20일 이평선 쪽에 가면은 여기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서 하나, 둘, 지금 세 개죠. 넷, 내려와도 또 하나 올라가면서 여기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3파가 길게 가면서 그냥 여기서 타켓점을 그냥 달성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참 버벅해야 돼 이제 한참 버벅해야 됩니다.
다시 더 가더라도 버벅이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종을 거쳐서 갈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갈 거냐. 어차피 역사적 신고점 경신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조종으로, 여기서 단기적인 조종으로 꺾어도 겁낼 건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면서 볼 필요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거냐, 그 여부는 뭐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512평선 지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512평선을 계속 지지하거나 아니면 512평선을 약간 하향하더라도 512평선을 꺾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패턴이 되는 거고, 512평선을 하향해서 512평선을 꺾는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넷이 되죠. 다섯,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지금 현금을 들고 조종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조종이 좀 나와라. 물량이 많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원할 것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격 매수로 대응한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라, 뭐 이렇게 원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 512평선을 꺾느냐 안 꺾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나 갈 자리는 이미 똑같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꺾어진다라고 치죠. 여기서 512평선을 꺾는다고 치죠. 물론 꺾었다가 꺾는 조정이 나와도 다시 간다고 했지만은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빠져요? 다 빠집니까? 제가 그래서 이 코스닥에 대한 설명을 또 한 거예요. 코스닥은 이미 이러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움직였다. 그래서 코스피와 다르게 과열 부담이 없다. 그래서 코스닥은 빠지면 오히려 또 저감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피가 만약에 올라가다 512평선 꺾는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그때는 코스닥이 선방을 하겠죠. 자,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상투해요. 자, 여기서 상투에서 빠집니다. 상투에서 빠지면 코스피도 빠지는 거고 코스닥도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맞죠? 같이 꼬꾸라져야죠. 상투에서 끝난 거면 한국 증시가. 근데 아까 제가 끝난 게, 이렇게 조정 나도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끝난 게 아니면 이 과열 부담을 갖고 있는 쪽이 그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나오면, 과열이 상대적으로 없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구간에서 선방을 해야죠. 그래서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구간에서 코스닥에서 선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 여건은 코스닥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정이 끝나면 다시 코스피로 주도권이 넘어가서 또 가는 거고, 이 수순을 우리가 갖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 증시가 상투에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물론 제 개인적인 예상과 전망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뭐 지수를 이렇게 전망해 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셨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징주들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는 두 가지였어요. HBM과 자동차였습니다. 자, HBM 쪽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 또 이쪽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던 영향도 있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쭉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 고점을 SK 하이닉스가 돌파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이미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을 그때 보고 돌파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돌파하기 전에 이걸 돌파하는 걸 봐야 된다. 돌파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돌파하고 나서 지금 쭉 올라간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HBM의 리더의 지위를 갖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 전체 D램 매출 중에서 HBM에 대한 비중이 현재는 한 45%, 50% 가까이 되는데, 2027년에 가면은 75% 선까지 증가된다. 이제 상당 부분이, 거의 다가 이제 3분의 2가 HBM
비중이 되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아마존 이런 쪽을 이제 주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쪽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특히 HBM4가 상용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BM4가 이제 중요한데, HBM4는 로직 다이 기반이라고 그랬죠. 로직 다이에 대한 어떤 설계와 제조는 TSMC의 자회사와 TSMC가 맡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정을 HBM4에서는 TSMC에다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진 감소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선두 체제를 유지할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관건, HBM의 수요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HBM4가 상용화 쪽으로 갔을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3E의 경우는 AMD나 이런 쪽에 일부 공급하는 정도죠. 전반적으로는 HBM3에서는 이미 완전 소외예요. 완전히 뒤쳐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HBM4 쪽인데, 그래서 로직 다이 기반의 HBM4를 삼성전자 역시 개발 중이고, 수율이 40%를 넘어갔다라는 소식까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선점한 SK 하이닉스의 자리를 갖다가 뺏어올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거죠. 그죠?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향후 주가를 좌우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말해왔지만은 이번 상승 구간에서 완벽한 소외 종목입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나마 6만 원을 지지로 전환해서 6만 원대로 안착을 좀 해줘야 기간 조정 영역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흐름에 가능성이 일단 오늘 있긴 했어요. 오늘 저점이 6만 원 위에서 형성되면서 6만 원 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그죠?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는 이런 기술적인 논리보다는 HBM4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보면은 HBM 쪽에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특징을 보였어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 마커하고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업체죠. 레이저의 이 공정의 채용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 기술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저 기술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어닐링 공정 같은 경우는 2019년 D램 공정에 처음 활용이 됐거든요. 레이저 어닐링 공정이라고 하면은 웨이퍼의 표면을 갖다가요, 고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가열을 한 다음에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웨이퍼의 이 물리적 또는 전기적인 특성을 갖다 강화시키는 건데, 이 레이저 어닐링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랜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적용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수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커팅 장비가 있는데, 이 커팅 장비도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인 절단 방식을 썼다면은 이제 레이저 방식으로 전환을 이제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경우에도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아무튼 이오테크닉스는 이 레이저 기술에서, 일단 파장이 짧은 이 레이저 기술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레이저 기술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웨이퍼에 대한 어떤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우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팅 장비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지금 보면은 이 저점에서부터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죠. 아까 제가 지수에도 그려드렸던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 이건 살아나는 패턴이에요.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 죽는 패턴이에요. 고점을 높이다가 다시 또 저점을 낮추다가 이러면 그냥 이거는 왔다 갔다 혼조예요. 그냥 패턴이 아니고. 근데 얘는 일단 지금까지는 저점에서 약간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좀 관심권에서 좀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국내 자동차 총생산 규모가 감소했죠. 그래서 국내 생산 총생산 규모가 감소를 했고, 또 5월 미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대미 수출
수출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가 감소했어요. 21.5%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31.4% 많이 감소했고요. 기아는 한 4.8% 감소했네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요. 유럽 자동차 판매 쪽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지난해 5월 대비 2.5%하고 5.6%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했죠. 아무래도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의 그 현대 기아차 쪽에서의 생산 감소는 차 부품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은 올라갔어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악재인데 왜 이게 올라가냐를 놓고 보면 이미 관세 영향,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관세 때문이잖아요. 관세 영향이니까 이 관세 영향이 이미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빠져 내려왔었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서도 이렇게 빠져 내려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다. 그런 악재가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악재 노출로서 인식을 해가지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때는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빠지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또 호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런데 악재가 나와서 그게 악재의 노출로 봐가지고 반등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쪽은 이제 이런 논리보다는 앞으로 이런 관세 영향에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뭔가 성과를 내든지 또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 다변화 또 어떤 제품 다변화 예를 들어 뭐 전기차나 SUV 이런 쪽에서요. 이런 전략 등을 통해서 어떤 극복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 제가 볼 때는 가장 특징적이에요. 왜 가장 특징적이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다수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찌글찌글하지만 올해 고점을 경신한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모비스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얼마 전에 올해의 고점을 경신했어요. 그죠? 올해의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요. 다른 종목들하고. 올해 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간 수주 규모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여기다가 로봇 구동장치 기업으로서도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메리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상법 개정안 중에서요. 국회에서 이제 발의 심사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법 중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어요.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주가 재평가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있어요. 상법 개정 이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되면 이거는 현대모비스에게 호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주가를 역사적 올해의 고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가장 패턴이 양호하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장이 여기서 어떤 방향을 갖고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염두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